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계정과목별 회계, 자, 우리 회계 이론 제대로 알자에서 앞부분에서 이제 유동자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비유동자산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비유동자산까지 공부를 정리를 마치게 되면 사실상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에 여기 그림으로 보면 뭐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보이지만 70%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부채와 자본은 생각보다 개정 과목이 많지가 않고요. 또 뭐 분계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의 대부분을 이 자산에서 거의 다 학습 내용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투자자산은 어떤 자산이냐? 비유동 자산 중에서 기업의 판매 활동 이외의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투자자산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 뭐뭐 있는지 보겠습니다. 장기성 예금이 있고요. 장기 금융상품. 우리가 단기 금융상품 하면은 1년짜리 정기예금이라든가 정기적금 이런 것이 있는데요. 여기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이 장기성 예금이나 장기금융상품은 만기가 1년 초과되는 것들입니다. 2년짜리, 3년짜리 그런 금융상품은 우리가 투자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당좌자산에 있었던 단기 금융상품들도 목적은 투자 목적이죠. 그래서 그걸 단기 금융상품을 다른 말로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투자자산 하면은 단기 투자자산은 투자자산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산 하면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만 단기 투자자산은 당좌자산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목적은 투자 목적이면서도 우리 개정 과목의 분류에서는 만기 1년 이내인 금융상품들은 전부 다 당좌자산 쪽으로, 그리고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2년, 3년, 5년 이렇게 되는 장기 금융상품들은 비유동자산인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그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요. 개정 과목이 아주 특이하죠. 이것의 대표적인 것은 당좌 계좌를 개설할 때 기업이 은행에게 당좌 개설 보증금을 입금을 합니다. 그 당좌 개설 보증금 같은 경우는 그 은행과 거래를 마치는 날까지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금융상품을 우리가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만기도 없는 셈이에요. 거래가 끝날 때까지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이런 예금을 우리가 특정 현금과 예금, 투자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이 투자자산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당좌자산에서 단기 대여금이 있었어요. 단기 대여금하고 주임종 단기 채권 이것을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비슷한 것입니다 하면서 단기 대여금은 우리가 당좌자산 쪽이죠. 유동자산의 당좌자산. 그러나 장기 대여금은 투자자산으로 봅니다. 장기간 거래처에 돈을 빌려줬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투자 목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투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투자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 중에서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가 투자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창고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샀다든가 본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샀다든가 이것은 뒤에서 나오는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하겠지만 토지나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그것을 영업활동으로 쓰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되팔아가지고 차익을 남기려고 매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분류를 투자 부동산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분류한다 이거죠. 그래서 건물, 토지 이 개정 과목과 투자 부동산은 같은 부동산이지만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개정 과목을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매입했다. 그러면 개정 과목이 투자 부동산. 우리가 이제 다음에 여러분이 받을 교재에서는요, 요 밑에 개정 과목이 2개가 더 있어요. 더 있으니까 그걸 미리 좀 써놓겠습니다. 네. 유가증권인데요. 2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여기다가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적어두세요. 매도 가능 증권. 우리가 FAT 1급 교재나 문제풀이에서도 단기 매매 증권과 비교해가지고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여기다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요 밑에는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세요. 만기 보유 증권. 네, 그러면 그 설명을 제가 적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설명 간단하게요. 설명은 제가 메모장에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유가증권을 취득하고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은 나머지 라고 보면 되고요. 즉 장기간에 걸친 투자 목적의 유가증권. 설명이 길어져 버렸네요. 가로 속에 있는 것만 적을 걸 그랬네요. 장기간에 걸친 투자 목적의 유가증권이다. 여러분 유가증권 하면은요 주식과 채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을 이렇게 괄호 속에 있는 걸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위에 괄호 하지 않고 처음에 설명드린 유가증권 취득하고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은 나머지 유가증권.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만기 보유 증권이 있었죠.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채권이 해당이 됩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채권. 그러니까 여기에 주식은 해당되지 않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에는 주식도 해당이 돼요. 그러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했다는 것은 주식은 없습니다. 채권만 있는 거예요. 주식에는 만기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채권에는 만기라는 게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기업에서 원금을 채권 소유자에게 원금을 돌려주죠. 그게 채권이에요.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 하면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채권. 근데 채권을 샀는데 만기까지 보유할 생각이 없어요. 중간에 처분해 가지고
처분 이익을 실현하려고 채권을 샀다. 그러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처분 이익을 실현할 거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매도 가능 증권. 1년 내에 빨리 이건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실현하려고 채권을 매입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요.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입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유형 자산. 그러니까 이제 벌써 투자 자산 끝났습니다. 예. 투자 자산에 대한 왜 분계 이런 것은 여기 책에 실지 않았을까요? 별로 뭐 이제 다른 분계를 알면 다 자연스럽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 뭘까요?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면 여러분 현금으로 매입했어요. 그러면 딱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샀어? 그러면 개정 과목이 투자 부동산 알잖아요? 그러면 투자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그러면 투자 부동산 차변에 땡땡땡 얼마.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샀으니까 대변에 현금 땡땡땡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계가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샀다가 처분했다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샀을 때 분계하고 처분하고 나면은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나 내지는 투자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형자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은 이제 우리가 비유동 자산의 공부에서 제일 공부할 양이 많은 것이 이제 유형자산이에요. 네, 유형자산을 보겠습니다. 비유동 자산 중에서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유형의 자산을 말한다. 네. 자,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서 사용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장기간에 걸쳐 사용된다. 이 말은 소모품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소모품하고는 다르다. 우리가 영업활동하는데 이런 마우스도 사용되고 있잖아요. 또 이런 복합기에 들어가는 잉크도 우리 영업하는데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런 잉크나 이런 마우스를 유형자산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죠? 장기간에 걸쳐서 쓰는 것이 아니죠. 잉크는 뭐 몇백 장 인쇄하면 다 없어져 버리고, 예, 마우스도 이게 쓰다가 이게 뭐 떨어뜨리거나 하면 금방 부서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모성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네, 장기간에 걸쳐 쓰는 거, 우리 책상 의자라든가 뭐 에어컨이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기간에 쓰는 거죠. 차량 같은 거죠. 네, 그리고 그 자산이 말이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어야 돼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그걸 사용함으로써 영업활동에 영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긍정적인 영향. 네, 그래서 사무실에 공기청정기가 있음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건강을 유지해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다 미래 경제적 효익, 직간접적인 효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의 자산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물리적 형체가 있다 이런 뜻이죠. 물리적 형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형자산 뒤에 나오는 무형자산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유형의 형체가 없다. 그러면 무형자산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개정 과목이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토지. 네. 뭐 토지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토지이기 때문에 뭐 논밭부터 임야, 네, 잡종지 다 토지입니다. 다음에 건물. 건물이라는 개정 과목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예요. 우리가 지상에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것을 갖추었으면 다 건물이에요. 네, 그래서 컨테이너도 컨테이너를 건물로 만약에 등기를 냈다면 건물이겠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이제 구축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건물 용도로 쓴다. 그러면 건물로 잡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무실을 한다. 그러면 그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건축물로서 인정을 받았으면 건물. 그것이 아니고 이제 컨테이너가 그런 건축물로서 인정 못 받으면 뭐 다른 목적, 다른 개념 과목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올려놓은 것 중에서 건물 내지는 구축물로 구분이 되는데요. 구축물은 지상에 있는 전봇대라든가 우리 통신 설비 하려면 이제 지상에 전봇대 같은 걸 꾸미잖아요. 또 구축물은 꼭 지상에 있는 것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수구를 이렇게 뭐 관로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것도 구축물이 될 수가 있고요. 육교 같은 거, 다리 이런 것이 구축물입니다. 네, 그리고 건물 안에는 건물 내의 부속 설비를 다 건물로 포함을 시켜요. 예, 건물 안에 부속 설비 뭐가 있을까요? 건물에 에스컬레이터를 놓았다. 예, 건물을 3억 원의 건물을 지어서 거기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1억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걸 기계장치로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건물이나 에스컬레이터는 건물 안에 부속된 설비예요. 그런 것은 그냥 개념 과목을 건물로 치는 거예요. 건물의 가격으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건물 부속 설비란 그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전기 설비, 급배수 설비, 유생 설비, 난방 설비, 보일러 설비, 승강기 설비, 차고지, 창고 이런 것들은 건물 내에 있으면 다 그냥 건물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라는 개념 과목이 있습니다. 예,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기중기부터 해서 공장에 있는 기계, 기계장치. 또 차량 운반구, 오토바이부터 차량 운반구에 해당이 됩니다. 오토바이부터 화물차, 승용차, 차량 운반구. 또 비품, 비품은 우리가 사무용 집기 비품, 냉장고, 에어컨, 책상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이런 것 등을 비품이라고 하죠. 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임시 개념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요. 여기 설명을 볼까요?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건설 완료 전까지 처리하는 임시 계정이다. 건설이 완료되면 본래의 개정 과목으로 대체된다. 어디로 대체될까요? 건설이 완료되면 건물이 되거나 구축물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되겠죠. 그래서 건물이나 구축물로 가기 전에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로 쓰는 개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자, 그래서 유형자산의 개정 과목 7개입니다.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개정 과목의 종류 우선 정리가 되었고요. 다음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어디까지 포함하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구입대금에 그 자산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발생하는 구입 부대 비용을 가산하여 기입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자산의 본래 가격에다가 그 자산이 기능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모든 부대 비용을 다 취득원가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의 부대 비용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기계장치 같은 걸 예를 들어보면은 기계장치를 그 기계 가격만 취득원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계장치를 공장까지 가져오는데 운반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운반비, 내리는데 하역비가 들어갔다 하역비, 또 기계를 공장에 설치하기 위해서 기술자를 그 설치 기술자를 모셔왔다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갔다 기계장치, 시운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갔다 시운전비 그것도 기계장치. 그래서 본래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부대 비용은 우리가 기계장치라는 자산으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부대 비용의 예를 들면 매입 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취득세, 토지 정지 비용,
토지 정주 비용은 이제 토지에서 해당이 되는데요.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장마철에 토지가 소실될 것 같아요. 경계에서 위험할 것 같아. 그러면 축대를 싼다든가 배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토지가 제 모형을 갖추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토지 정지 비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토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토목공사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토목공사, 배수로공사, 축대공사 이런 것들은 다 뭐다? 토지다 이겁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축대를 쌓는데 비용이 5천만 원이 발생했다. 그럼 분계를 어떻게 해요? 차변에 토지 5천만 원, 대변에 현금 5천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토지의 정지 비용은 토지라는 자산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취득원가에서 앞에서 재고자산을 배울 때도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취득원가 포함됐지 않습니까? 네,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유형자산도 딱 달랐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당좌자산 공부할 때 단기 매매증권 여러분 생각나시잖아요. 단기 매매증권은 매입시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포함했나요? 안 했죠? 네, 매입시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 처리했습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그래서 그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드릴 때 이게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취득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낼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아주 자주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왜 그걸 자주 내느냐? 이걸 어떻게 분개하는지를 아는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문제를 내는 거죠. 지금 보다시피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취득할 때 수수료가 들어갔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원가에 포함한단 말이에요. 근데 단기 매매증권은 포함을 안 해요. 네. 그 유가증권 가격만 취득원가예요. 취득할 때 수수료는 비용 처리한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형자산의 경우는요, 장기간에 걸쳐 쓰기 때문에 취득 후에도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취득 후에 지출되는 것은 취득원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유형자산의 취득 후의 지출은 어떤 성격의 것이 있느냐?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해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데요. 첫 번째, 자본적 지출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적 지출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누어야 돼요. 네, 장치산업의 경우에는요, 이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의 금액이 상당히 큰 규모가 됩니다. 네, 장치산업 하면은 우리 가까운 곳에 반도체 공장도 있죠. 이런 산업이 다 장치산업입니다. 반도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설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설비가 한번 설비 투자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투자해야 합니다. 그 계속 투자가 뭐예요? 그 설비를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 소모품이 다 다르면 소모품도 교체해 줘야 되고, 또 어떤 부품 안에서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새 제품으로 갈아줘야 되는, 이런 교체해야 되는 그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취득 후의 지출이에요. 자, 그러면 취득 후의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판단하게 되면은요, 그 판단은 어떤 판단이냐면은 수익적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라고 그런 회계 처리 방식을 의도적으로 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익을 부풀리려고 하는 회계 처리 방식이에요. 이익을 사실보다 조금 부풀린다. 그런 것을 우리가 무슨 회계라고 그러냐면 분식회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분식회계. 분을 바른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조금 치장을 한다 이겁니다. 비용이 나가긴 했는데 그것이 수익적 지출인데 그걸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건데 비용으로 보지 않고 자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그 회계연도에 줄어들게 돼요. 비용이 사실보다 작게 표시돼 가지고 그 기간에 그 회계 기간에 이익이 부풀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장치 산업에서는 장치가 별로 없는 그런 업종에서는 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뭐 큰 의미가 없죠. 금액 자체가 작으니까. 그러나 그런 규모가 큰 장치 산업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이 잘 몰라요. 그 성격이 자본적 지출의 성격인지 수익적 지출의 성격인지 내부 사람만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어떤 의도적인 회계 처리가 여기에 반영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거 여러분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자, 우리는 회계에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 판단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그런 기계장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출이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자, 내용연수는요, 사용 가능 기간을 말합니다. 사용 가능 기간. 회계에서 내용연수라고 그래요. 내용연수, 사용 가능 기간. 어디까지는 이건 예상입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 기간을 증가시키거나 내지는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생산 능력이라는 것은 만약에 시간당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만약에 그 기계가 있다면 시간당 생산량을 더 늘리는 것이 이제 생산 능력 증대잖아요. 생산성의 증대라고 보시면 돼요. 원가를 절감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데 원가 절감에 해당되는 투자도 있을 수 있죠.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이러한 목적은 우리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지출이라고 해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지출. 그것은 뭘로 처리한다? 해당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것을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지출한 비용을. 자본적 지출은 지출한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밑에 예제가 나와 있어요. 자본적 지출의 예제. 자, 건물에 에스컬레이터가 없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건물에 증설을 했거나 증설. 건물이 3층이었는데 4층, 5층으로 이렇게 높이는 걸 증설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옆으로 늘리는 것도 증설이겠죠. 위로 높이는 것도 있고, 또 개조를 하거나 냉난방 무슨 그런 건물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설치를 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다 어떤 상식선에서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만약에 단독주택이라는 집을 건물이라고 했을 때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용 연수를 늘린다. 자, 우리 집의 건물이 외벽이 이번 시멘트 블록이었는데 이번에 뭡니까? 밖에다가 벽돌로 빨간 벽돌로 앞에 가운데 보온재를 넣으면서 겉으로 빨간 벽돌을 한번 쫙 쌌어요. 내지는 대리석을 한번 벽을 다 입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건물이 내용 연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네, 일반 시멘트 블록은 이런 거 장마나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하죠.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수 처리를 하고 뭘 처리를 하고 또 안에 빨간 벽돌을 쌓고 대리석으로 겉을 마감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이에요. 네,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 건물을 그렇게 하는데 돈이 들어갔다 할 때 분계는 차변의 건물, 자산의 증가로 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건물이
페인트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겨울철을 지나면서 막 시커멓게 때가 너무 찼습니다. 그래서 봄 단장하려고 페인트를 하얗게 새로 예쁘게 칠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내용 연수를 증가하거나 무슨 능력을 증가하거나 원가 절감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죠. 우리가 미관상 필요하기 때문에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겨울 지나가면 또 때가 타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걸 우리가 원상복구라고 합니다. 자, 자본적 지출은 뭐다? 해당 자산으로 처리한다. 건물 또는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이렇게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로 분류되는 것은 뭐냐?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지출이 원상회복, 능률 유지, 수선 유지. 그러니까 수선하는 거예요. 고장나서 고치는 거. 원상회복. 건물이 깨끗했었는데 한겨울 지나니까 건물이 막 때국물이 탔습니다. 그러면 청소를 한번 시키거나 아니면 이건 청소해서 안 돼. 그러면 페인트질 다시 칠한다. 이런 것들이 다 원상회복에 해당되는 거예요. 고장나면 고쳐야죠. 수선 유지죠. 능률 유지하기 위해서 고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뭐냐? 단기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용 처리하는 것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익적 지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건물의 도색, 유리창의 교체, 소모품, 부품의 교체 등의 현상 유지 비용이에요. 이러한 현상 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고 있고요. 개정 과목으로는 수선비가 대표적입니다. 수선비. 차량은 수선비라는 개정 과목 대신에 차량을 고치는 것은 차량 유지비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차량 유지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형자산을 공부하면서도 유형자산 개정 과목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선비도 나온다. 수선비. 수선비라는 개정 과목 비용 개정 과목이에요. 아주 많이 쓰는 개정 과목입니다. 뭐 고치는 건 다 수선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고치는데 차량을 고쳤어요. 차량이 오일이 다 이제 교환 시기가 돼서 차량의 오일을 바꿔줬습니다. 이런 것은 차량 유지비 이렇게 주는 게 맞아요. 차량 유지비에서는 수선비 개정을 안 쓰고 차량 고치는 것은 차량 유지비라는 수선비하고 분류해서 별도의 개정 과목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차량 같은 경우에 차량의 외관이 너무 깨끗한데 철판을 너무 좋은 걸 써가지고 자동차 회사에서 그런데 엔진을 5년간 사용했더니 엔진이 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엔진을 바꾸는 교체 작업도 할 수가 있거든요. 차량에. 그걸 우리가 엔진을 교체했다 라고 한다면 아까 앞에서 정리했던 차량의 사용 가능 기간을 늘려주는 거거든요. 엔진이 이제 쓸 만큼 써가지고 엔진이 힘이 없어졌는데 새 엔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속은 새 차가 되는 거예요. 속은 새 차가. 그러면 이제 차량의 사용 가능 기간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면 분계를 어떻게 해요? 엔진 바꾸는데 만약에 5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차별에 차량 운반구 해당 자산이 차량 운반구니까요. 차량 운반구 300만 원, 대별의 현금 300만 원. 아시겠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잘 구분해서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것도 있고 비용으로 처리할 것도 있다. 어떤 것이요?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이. 방금 이제 타이어가 펑크 나면은 그걸 이제 타이어를 펑크를 수리해야 되겠죠. 차량 유지비가 되겠네요. 그것은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볼 수 없죠. 현상 유지를 위해서 자동차의 펑크를 때우지 않으면
차량으로서 구시를 못한단 말이에요. 현상 유지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해야 되죠. 그 밑에 있는 그 아이캔 박스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요. 조금 전에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네. 어떤 특정한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느냐 아니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즉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것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그 사업연도의 이익은 과대하게 계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유형자산이 과대 계상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이익도 커지고 자산도 커집니다. 반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것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게 되면 이익의 과소 계상과 유형자산이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그 사업연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업연도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엔 같아져요.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만약에 수선비로 처리할 걸 전부 자산으로 자본적 지출로 봐서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계연도에는 이익이 부풀러지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비용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전부 자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자산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감가상각을 해야 되거든요.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는 게 그 비용 처리예요. 그러면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매년 조금씩 안분해가지고 비용으로 언젠간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장기간에 걸쳐서 비용 처리를 나누어서 하는 것과 단기 한 회계연도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그것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사업연도에 왜곡될 수가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는 왜곡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류의 유형에서 보면은 이걸 좀 이해해 줘야 돼요. 이제 질문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문제에서 질문할 수가 있으니까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비용 처리할 것을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비용 처리할 것을 자산으로 처리했다라고 했다면 자산은 과대하게 될 것이고 비용은 과소계상이 되며 이익은 과대하게 된다. 이해가 쉽죠? 다음에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자산입니다. 자산 처리할 걸 비용 처리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산 처리할 걸 비용 처리했으므로 자산은 과소해지고 비용은 과대하게 계상되며 당기순이익은 과소하게 되겠죠. 비용이 커졌으므로. 이런 관계를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하는 회계 처리가 이익과 또는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 이러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에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유형자산에 대해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이 개정 과목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취득 원가 그리고 취득 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감가상각 부분을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